Шановні 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сьогодні вранці президент Путін оголосив проведення спеціальної військової операції на Донбасі. Ми вводимо воєнний стан на всій території нашої держави. 와, 여기를? 네, 이렇게 복당이 날라갔어요. 군사시설도 여기예요? 아니잖아요. 네. 어우. 와우. 민간 아파트 아니에요? 민간 아파트, 그냥 아파트 단지예요. 키이우를 공격하는 건 예.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서쪽으로는 유럽이,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중동과 만나는 곳이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뉴욕 타임스에서 우크라이나를 가리켜서 새로운 베를린 장벽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죠. 서방 세력 사이의 그 완충지대로서 반드시 이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 놓아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경제적 이유도 있는데요. 러시아 GDP의 그 5분의 1이 바로 에너지 분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거든요. 어떤 에너지요? 예, 가스. 천연가스입니다. 예. 이 천연가스가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그 송달이 되고 이제 그 판매가 되는데 이 주요 가스관 대부분이 바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전쟁 이면에는 뭐 신냉전주의 구도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뉴스를 보면은 두 나라의 입장 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러시아 대통령 그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서로 연설을 통해서 각자 자기 나라의 그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у, что Украина для нас это не просто соседняя стран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не только коллеги, друзья, бывшие сослуживцы, но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Люди, связанные с нами кровными семейными узами. Сейчас эти вехи истории пытаются придать забвению, как и име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оенных деятелей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без чьих трудов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вс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озможное продолжение кровопролития будет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на совести правящ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режима. С вами нас разделяет более 2000 километров общей границы. Вдоль нее сегодня стоят ваши войска, почти 200 тысяч солдат, тысячи боевых машин. Ваше руководство одобрило их шаг вперед на территорию другой страны. Это наша земля, это наша история. За что вы будете воевать? И с кем? 서로 다른 얘기 하네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연설을 러시아 말로 해요. 우크라이나어가 있잖아요. 네. 이 특별히 이 연설을 한 목적이 러시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러시아 국민들에게 보내는 연설이에요. 아, 러시아였구나. 교수님 근데 아까 푸틴 대통령 연설 중에 들어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친척이나 그렇죠. 다름없다 예. 이런 말을 하는데 예. 그럼 역사에 그런 약간 친척 관계 같은 게 있었다는 건가요? 예, 예. 그 러시아가 말하는 두 나라의 혈연 관계의 시작점은 9세기경으로 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9세기. 예, 진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두 나라의 기원이 되는 나라가 그 탄생했거든요. 키이우 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키우를 중심으로 동슬라브인 공우 세 사람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동슬라브인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기틀을 갖춘 뒤로는 그러니까 중세 유럽처럼 이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비옥한 토지와 교통의 요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키우 루스는 동로마 제국에서 선진 문물과 동방 정교를 받아들여서 당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국가의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키우 루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의 기원이 됩니다. 오늘날 세 나라의 그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예. 혈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 두 나라의 뿌리는 키우 루스라는 한 국가에서 탄생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3세기를 한번 13세기가 뭐예요? 13세기. 13세기에 그 한반도와도 연관이 되는 사건인데요. 한반도요? 예, 혜성 씨. 정답. 예. 13세기면 예. 그 몽골 제국이 엄청 맞아. 컸던 시대 아닌가요? 예, 13세기 몽골 정답입니다. 예. 와. 그러니까 13세기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몽골에서 출현했고 특히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바투가 1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키예프 루스를 공격하고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구나. 이때 키우 루스가 강력한 몽골 제국의 공격을 받고 이제 허물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나라는 그 뒤에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그 몽골 제국의 지배 아래서 이 차츰차츰 힘을 길러서 동슬라브인을 이끄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모스크바 공국이 자라서 결국 오늘날 러시아가 된 것입니다. 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그 작은 나라였던 이 모스크바 공국은 15세기에 그 본격적으로 주변 땅을 이렇게 아울러 나가면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나갔어요. 우크라이나는 어땠을까요? 같은 시기에. 재건하기 바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가 되는 땅은요, 주변에 여러 나라가 노리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14세기부터는 이게 동유럽의 강자로 떠오른 리투아니아가 침입을 했었고요. 16세기에는 폴란드가 이 리투아니아와 함께 요 그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했죠. 폴란드가 먹고 있었네. 폴란드 세력이 동진하면서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가 지배하면서부터는 이 압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나갔던 거예요. 남쪽 변방 지역에서 농민 정사들이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바로 코사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사크가 폴란드에 대항을 합니다. 근데 혼자 힘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스크바. 예. 그래서 이때 동방 정교를 믿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이웃 나라. 그것이 바로 모스크바 공국입니다. 모스크바 공국이 이제 더 자라서 루스 차르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코사크는 당시 그 러시아하고 힘을 합쳐서 가톨릭을 믿는 국가인 폴란드에 맞서 싸우자는 내용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두 나라 사이를 그 맺어준 조약이 바로 페레아 슬라프 조약입니다. 페레아 슬라프. 페레아 슬라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 체결이 됐다고 해서 페레아 슬라프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 조약을 맺은 뒤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폴란드하고 이렇게 나뉘나? 당시 러시아가 폴란드랑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 전쟁을 멈춰버려요.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폴란드와 평화협정을 맺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폴란드와 나눠 가집니다. 와. 배신했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조약이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 조약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 조약의 해석을 놓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군대가 코사크에게 군사 원조를 하고 코사크는 러시아 황제에게 그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오늘날 러시아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때 당시 러시아의 합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나라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단기적인 아주 짧은 군사 동맹이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한 이게 보호 조약이었지 우리가 나라를 뭐 갖다 바치는 이런 조약이 아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러시아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두 나라에 합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좀 다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배신했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랑 같이 손 잡고 이렇게 가는 건데 갑자기 싸울 때는 도움이 해준다고 했는데 황제한테 우리가 억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 억지로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네. 러시아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땅을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강을 기준으로 강을 기준으로? 드니프로강 기준으로 그 이 빗살무늬가 있는데 빗살무늬 색깔이 약간 다르죠.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쪽 땅은 폴란드 차지가 되고 동쪽은 러시아 차지가 됩니다. 그럼 일부가 러시아 점령으로 들어간 거니까 뭐 러시아 해석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 코사크들은 두 나라의 무력으로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폴란드와 러시아가 워낙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후에 그 러시아 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그 18세기에는 그 우크라이나 남쪽까지 그 러시아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러시아가 주장을 하는 말이 우크라이나는 원래 그 러시아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일부였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 사건은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게 두 쪽으로 갈라진 채 서로 다른 문화권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그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강한 친서방 성향과 함께 대부분이 그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면서 러시아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동부와 그 남부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이고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약 80% 정도가 됩니다. 예. 종교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서부에 이제 천주교, 기독교 이런 성당이 많고 동부에는 종교회 그런 성당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되게 종교적으로도 많이 갈리고 있다는 걸 알 종교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두 문화권으로 나뉘어서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예. 러시아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땅을 나눠서 지배한 건가요? 물론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더 진출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고요. 그 기회의 시작이 우크라이나 땅 절반을 차지한 동유럽의 강국 폴란드가 강력한 중앙 정부를 만들지 못해서 폴란드의 힘이 계속 이제 떨어져 갔던 것이죠. 사실은 그 폴란드라는 나라도 강력했지만 오스트리아 제국, 프로이센,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폴란드 땅을 셋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772년 러시아 제국은 이제 폴란드가 원래 차지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땅까지도 같이 이제 차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93년, 179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이제 폴란드를 나눠 가지면서 영토가 확장이 돼요. 약해지면 그냥 바로 뜯어가는구나. 예.